안녕하십니까? 처음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구독한 것이 이 채널이에요. 그만큼 너무 재미있고 사연 하나하나에 웃고 울고 했죠. 연초를 맞아 저도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 77세가 되었어요. 많다고 하면 많은 것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나이죠. 제 사연 또한 기가 막힌 사연이기에 한번 써보렵니다. 저에겐 아들 셋이 있고 며느리는 둘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유한 집에 자라 외동딸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자라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모든 재산이 저에게 귀속되었기에 성인이 된 후에도 어렵지 않았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남편을 일찍 만나 아이 셋을 낳았어요. 큰애부터 작은애까지 모두 삼형제였죠. 나름 최선을 다해 키운다고 했지만 남편이 아이들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부재를 주었죠. 아마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아빠 없는 자식들을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아빠는 없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았지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의 유산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홀몸으로 아이 셋을 키우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고 나름 잘 자라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어느 날 첫째 아이는 결혼을 하겠다며 큰 며느리를 인사시켜 주었어요. 며느리를 보자마자 전 화색이 돌았답니다. 엄마,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어요. 저기 국수집 명희 아시죠? 명희랑 결혼하려고요. 허락해 주실 거죠? 어머, 국수집 딸 명희? 명희라면 지금 버스 회사에서 격리하고 있는 친구 말하는 거 아니니? 아니, 어떻게 만났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까요? 최명희입니다. 승현 씨랑은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되었어요. 큰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저희가 종종 가던 국수집의 큰딸이었어요. 항상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을 도와 국수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기에 저는 명희가 첫 만남에 바로 마음에 들었어요. 명희네 집은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명희는 버스 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하여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대며 열심히 살아가는 처녀였어요. 솔직히 큰아들은 매번 돈도 흥청망청 쓰고 철딱서니가 없어 늘 걱정이었는데 현명한 명희라면 우리 아들을 잘 이끌어줄 것 같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학벌이 낮아도 아이는 순수하고 착하고 총명했으니까요. 아니, 명희야.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만나게 된 거니?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닿았으니 우리 잘 지내보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혹시나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너무 걱정했는데 승현 씨는 대학교도 나오고 저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걸요. 그래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모실게요. 학력이 다가 아니다. 네가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간 게 어디 네 잘못이니? 너한텐 잘못이 없어. 돈 없는 건 죄가 아니야. 그래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모시고 도와주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한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절 좋게 봐주신 것만큼 더 노력하고 더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며느리는 제 아들과는 다르게 밝고 싹싹했어요.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어렵게 자라다 보니 돈도 흥청망청 쓰는 법도 없었죠. 아들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에 셋 다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큰 며느리 명희는 제 마음에 쏙 든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저는 최선을 다해 잘해주었어요. 요즘 애들처럼 대바라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명희는 고마워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죠.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노름판에서 사고만 쳤으니까요. 아들은 결혼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바람도 피우고 자기만 아는 철저한 이기주의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혼내도 보고 별짓을 다 해도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을 제가 어쩔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전 며느리 본낯이 없어졌어요. 엄마, 돈 좀 줘요. 이번에 못 막으면 저 죽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냥 조금만 꺼주세요. 제가 금방 갚을게요.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우리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미리 준다 생각하고 좀 주세요. 저 진짜 빚쟁이 된다니까요. 야, 이놈의 자식아. 한두 번인 줄 알아?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번듯이 취업을 해서 아까리말 생각을 해야지. 결혼까지 한마당에 지금 엄마한테 맨날 돈 달라고 하는 네가 양심이 있는 거냐? 어쩜 그렇게도 철이 없어, 어? 명의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요. 명의 봐서라도 이번에만 해결해 주세요, 엄마가. 엄마 그럴 능력 되잖아요. 다신 돈놀이 안 할게요. 아,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내가 진짜 제명이 못 살지. 어떻게 장남이 돼서 매번 엄마를 실망시키니?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바래? 그냥 번듯이 취직해서 저 자식 잘 먹여 살리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황된 꿈만 꾸는 거냐? 내가 나중에 너네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아들은 매일같이 노름판에서 사고를 치고 돈을 해달라고 했었죠. 마음 같아선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결혼까지 한 마당에 이대로 두면 며느리까지 힘들어질까봐 매일을 그렇게 돈을 메꿔줬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죠. 그때 모른 척 했어야 했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다 보니 아들은 늘 저의 재산을 믿고 사고를 쳐댔죠. 어려서부터 어려움 없이 자란 아들은 돈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고 마찬가지로 큰형을 보고 자란 나머지 아들들도 매한가지였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며느리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으로 이어졌었죠. 아들 하나 보고 들어온 며느리인데 매번 며느리 속을 상하게 했으니 어미 된 도리로 며느리 볼랏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었고 감싸 주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 또 오늘도 안 들어오네요. 아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찾으러 가는데 죄송해요. 제가 좀 내조를 잘해야 할 텐데 제가 내조를 못해서 승윤 씨가 밖으로 도나 봐요. 어쩌죠? 승윤 씨 이대로 영영 안 오면? 그럴 리 없어. 네가 왜 죄송하냐? 자식 새끼 잘못 키운 내 잘못이지. 아휴, 너랑 결혼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어쩜 저 모양인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승현 씨 오면 얘기 좀 잘해볼게요. 그래도 속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믿어봐요, 어머님. 며느리의 자책에 제가 더 미안한 하루하루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며느리를 봐서 큰 아들에게 사업체를 하나 내주었어요. 큰 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프랜차이즈 빵집 하나를 차려주었죠. 그래도 아내도 있고 이제 아이도 낳아야 하니 자신이 원하는 걸 하나 하고 살면 책임감이라도 가질까 싶어서요. 처음 빵집을 차려주었을 때 열심히 할 것처럼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들의 천성은 여전했어요. 며느리에게 가게를 맡겨놓고 놀러 나가기 바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며느리에게 참 체면도 안 서고 실미로서 할 말도 없더군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오히려 며느리는 저를 살폈죠.
장사는 잘 되니? 빵 하나 사러 왔는데 표정이 안 좋구나. 승현인 또 가게 맡기고 나간 거냐? 아유, 내가 못 살아.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그이 잠깐 나간 거예요. 요새 손님도 늘고 단골도 많이 생겨서 바빴거든요. 어머니, 빵 드릴게요. 아유, 괜히 너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한다고 그네가 설치지만 않았어도 네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널 볼 면목이 없어. 어머,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희 밥벌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매출이 꾸준해서 지금은 좀 나아요. 그렇담 다행인데 자기가 한다고 설쳤다가 너한테 맡기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렇지. 너 만나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사돈 어른들 볼 낯이 없다. 고운 딸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고 미안해 정말. 아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머님 덕분에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그리고 요새 승현 씨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좀 나아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제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이젠 효도도 해야 하는데. 괜히 걱정하는 저에게 어머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늘 말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보다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철도 일찍 들고 배려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다 문득 며느리의 오래된 고민을 알게 되었어요. 쌀을 사러 가는데 쌀집에서 저에게 말해준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아차했어요. 얼마나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을까. 어머, 사모님 나오셨어요? 아유, 명희는 그 집에 시집가서 신수가 확 폈던데 어떻게 사모님네 시집을 가게 됐는지 복이라니까요. 아유, 내가 복이지요. 명희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착하고 야무진지 며느리 복은 내가 있다니까요. 아, 그런데 명희네는 명희 시집가고 애들 학교도 못 가게 생겼으니 아주 그 집 친정엄마 낯빛이 어두워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미처. 학교도 못 가고 명희가 생활비를 댔을 텐데 이제 생활비를 못 보내니까 그렇기도 하겠네요.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장님. 사장님 아니었으면 아마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가난한 집 장녀의 며느리는 학교도 못 가고 일찍 취업하면서 친정이 생활비를 보태어왔는데 우리 집에 시집을 오면서부터 친정이 생활비를 보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생들도 학교를 못 다닐 위기에 놓였다고 들었어요.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며느리를 불렀죠. 그리고 냉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저의 완고한 고집에 꺾였죠. 명희야, 혹시 돈 필요하지 않니? 내가 너 시집 올 때 많은 것도 못 해주고 뭐 하나 크게 해주고 싶은데 돈으로 해줄까 해. 어머, 어머니, 시집 올 때 폐물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더 이상은 괜찮아요. 오히려 저희가 해드려야죠, 어머니한텐. 그게 사실 오늘 쌀집한테 얘기 들었어. 네 동생들도 공부 이제 못한다고 하더라. 집도 많이 어렵고 괜찮은 거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엉엉 눈물을 쏟는 며느리였어요. 그 눈물이 어찌나 서러워 보이던지 제 마음까지 찢어놨죠. 남편한테도 말하지 못했고 저한테도 당연히 말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시집와서 괜히 동생들 공부마저 못하게 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들도 몸이 안 좋아 국수집을 오래 운영할 형편도 안 된다고 말이죠.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승현 씨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가게 좀 더 자리 잡고 제가 조금씩 도와주려 했어요. 그때까지만 동생들한테 취업하라고 했고요. 제가 중졸이라 동생들은 공부를 꼭 시키고 싶었거든요. 이런 얘기 진작 가지 그랬냐? 우리 집에 시집와서 네가 승현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해? 미안하다. 진작 알아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친정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쩌다 제 얘기 들으셨는진 몰라도 잊어주세요. 너도 이제 내 딸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이제 친정 걱정은 말아라.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정 그런 며느리 이야기를 듣고도 모른 척 할 수 없어 며느리의 집을 돕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둘째와 셋째와도 마찰이 생겼죠. 내가 키운 아들들이 맞나 싶었어요.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들 기죽을까 오냐오냐 키운 것이 아이들을 인정머리 없고 자비 없이 키운 꼴이 되었죠. 첫째 며느리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둘째와 셋째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엄마, 사실이요? 아니, 형수네 집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럴 거면 나나 좀 도와줘요. 맞아요, 엄마. 생판남을 왜 도와요? 나랑 둘째 형한테도 뭐 하나 차려줘요. 엄마 그럴 능력 되잖아, 우리도 잘할 수 있어. 너희들은 엄마가 돈으로 보이냐? 그저 돈. 어려서부터 엄마 얼굴만 보면 돈밖에 몰라? 내가 돈 없고 병드는 늙은이면 쳐다도 안 볼 놈들이야, 이놈들은. 내 말이 틀려? 내가 우리 며느리 집 도와주고 싶어서 내 돈으로 돕겠다는 건데 누가 말려, 안 그래? 그게 아니라 동생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던데 그 집 학비에 그 집 생활비까지 엄마가 왜 내주냐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형수도 시집 왔으면 친정이랑 연은 딱 끊어야지. 참나, 쥐네 친정일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엄마 돈을 노려? 기가 막히네. 이 일은 너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꺼라. 내 돈으로 내가 지원해 주는 거니 더 이상 말 마라. 안 그러면 지금 너희한테 하는 지원들도 싹 다 끊을 줄 알아. 내가 자식 새끼들을 잘못 키웠지.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아이고. 그렇게 자식들과 한참을 입씨름한 뒤에 며느리네 집을 도울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며느리는 얼마나 저에게 고마워했는지 늘 저에게 당연하게 돈 요구만 하는 자식들을 보다가 며느리를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좋더군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정말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머님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두고두고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됐어. 은혜는 무슨? 너도 내 딸이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마라. 자식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어미 된 도리로. 그렇게 이 일로 며느리와 더욱더 돈독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일보다 제가 더 며느리에게 받은 게 많기에 오히려 며느리에게 고마운 일은 제가 더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결혼을 한다고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왔었죠. 첫인상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본인들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둘째는 첫째와 다르게 얼굴에 욕심이 가득해 보였긴 했죠. 그래도 자기들이 좋다고 하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아파트도 해주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둘째 며느리의 속셈이 너무 빤히 보여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대하면 괜히 애들 마음에 못 박는 것 같아 허락하였죠. 엄마,
우리 집 25평 말고 33평으로 알아보면 안 돼요? 아, 솔직히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작은 집이면 답답할 것 같고. 너희가 뭐가 큰 집이 필요해? 그리고 너희가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갈 생각을 해야지. 벌써부터 지평수 타령이냐? 아, 그게 아니라 연재가 좀 큰 집 가고 싶어 해서요. 모든 여자의 로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죠. 결혼 전에 큰소리 친 것도 있고. 그건 네가 해결해. 걔도 웃긴다. 뭐 해오는 게 있다고 큰 집을 바래. 뻔뻔하기도 유분수지. 난 25평 이상은 못 해줘. 그렇게 딱 잘라 선을 긋고 신혼집을 해주었죠. 둘째 며느리는 표정이 밝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명절이 되어 다 모였는데 둘째 며느리가 큰 며느리에게 하대하는 것을 보고 기겁하고 말았네요. 어머, 형님은 되게 신기하다. 근데 요새는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은 드물긴 하던데 무슨 조선시대의 사람인 줄? 어? 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나도 아기 태어나기 전에 공부 좀 해볼까 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진작 하셨어야죠. 그리고 저 남편한테 형님 얘기 듣고 정말 쇼킹했잖아요. 어머님이 형님 집도 다 도와준 거라면서요? 아니, 형님은 무슨 복이길래. 중졸의 어머님 사랑까지. 부럽네요, 정말. 아니, 그리고 그러면 좀 이런 거 혼자 할 만하지 않나? 도움을 그렇게 받아놓고 저한테까지 시키는 건 좀 뻔뻔하죠. 안 그래요? 전 집 하나 딸랑 하나 받았는데 아무래도 사랑 많이 받는 며느리가 더 헌신해야죠. 둘째 며느리는 큰 며느리에게 명절에 일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혼자서 해야 하지 않냐라는 뉘앙스로 깔아뭉개고 있었죠. 어찌나 화가 나던지 둘째 며느리의 인성은 원래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정이 떨어지더군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네가 네 친구도 아니고 어디 그런 말본새가 있어? 그래도 형님인데 예의는 차려야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전 형님이 자꾸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길래 그저 그냥 말한다는 것이. 죄송해요. 말 조심해라. 그리고 형님 깍듯이 대하렴. 손윗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러다 셋째 들어오면 너까지 무시당할라. 안 그러니? 네. 근데 어머님이 형님을 좀 유난히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질투는 나긴 나요. 그러니까 저도 좀 예뻐해 주세요. 아셨죠? 눈앞에서 저렇게 알랑방귀를 끼는데도 어찌나 정이 안 가던지 그저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의 일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근육도 경직되어 가는 것이 하도 몸이 이상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죠.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파킨슨 병이라고 하더군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약물 투여를 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점점 진행하는 병이기도 하고 나중엔 걷기도 힘들어진다고 하니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제 병은 어느새 제 아들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요새 약물이 잘 나왔다고 하지만 점점 탱하실 텐데 어쩌냐? 누가 보실지부터 얘기해야 하지 않겠소? 병 들어가는 노인을 그냥 혼자 둘 순 없잖아. 그래도 누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 다들? 난 일단 가게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장남이 모셔야지. 그리고 우린 이제 신혼인데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와? 안 그래? 셋째도 장가도 안 갔고. 그건 둘째 형 말이 맞아.
그냥 큰형이 모셔. 솔직히 병든 엄마 있다고 하면 누가 시집 오겠어? 우린 힘들 것 같아. 첫째 형이 모셔가. 뭐? 이것들이? 자기들도 엄마한테 다 이것저것 받아놓고 엄마 떠넘기는 건 나보고 하라는 거냐? 아주 웃기는 자식들이네.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다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형수는 모르면 조용해요. 형수야 뭐 엄마한테 받기만 했으니 할 말 없겠죠. 아, 너도 큰형이 모셔야겠네. 안 그래? 제가 모실게요. 여보, 내가 모실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제가 모시면 됐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아니, 형님이 당연히 모셔야죠. 생판남인데 그렇게 도움받고 그럼 나 몰라라 하실 거였어요? 참나 뻔뻔하기도 하여라. 제가 방에 있을 때 이렇게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식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미어져 왔습니다. 전 결국 첫째 며느리의 뜻에 따라 첫째네 집에 가게 되었죠. 오히려 같이 살아보니 심성이 고운 것이 정말 많이 느껴졌고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보다 이렇게 날 지극정성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반찬 하나 겹치지 않고 철이면 철마다 맛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해줬던지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조금 늦게 첫째네에 아이가 생겼어요. 몸도 무거워진 며느리가 나까지 케어할 생각에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하며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어머니랑 이렇게 살림을 합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걱정했거든요. 아이가 너무 안 생겨서. 어머님이 완전 복을 굴러다가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첫 손주니까 많이 예뻐해 주세요. 아이고, 고맙다. 그렇게 말해주니 난 혹여나 몸도 무거워졌는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더 손이 갈까 걱정했거든. 절대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제가 늘 딸 같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님이 친정 엄마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에 얼마나 고맙던지. 하지만 첫째 아들은 오히려 절 못마땅해 했죠. 오히려 제가 몸이 안 좋아지자 재산을 더 탐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시니까 당연히 엄마네 재산은 우리 거라는 마음을 가진 듯해 보였죠. 엄마, 그 건물이랑 땅, 제 앞으로 해놓는 게 어때요? 어차피 계속 우리랑 살 건데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잖아요. 애들한테도 빨리 말해야 미련을 안 가질 거고, 안 그래요? 그냥 빨리 엄마가 내 앞으로 해놨으면 좋겠는데, 미리미리. 여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어머님이 결정하실 문제지. 그런 걸 가지고 왜 당신이 나서서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 넌 빠져. 이 문제에 네가 낄 자리가 어디 있어? 나랑 엄마랑 둘 문제야.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재산 싸움 날 것 같은데 미리 해주시면 좋잖아. 애들 말도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모시는데 당연히 다 우리 거 해야지, 안 그래? 아니, 안 그래요, 엄마? 아직 죽지도 않은 나에게 저렇게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며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 마음을 먹었죠. 이 재산을 절대 미리 주면 안 되겠다고요. 가뜩이나 업신여기는 엄마, 돈이라도 없으면 얼마나 업신여길까요? 하지만 제 병은 저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점점 움츠러드는 근육경직, 그리고 가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불편해졌죠. 제가 재산을 계속 주지 않고 있자 큰아들은 이제는 절 협박하더군요.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들은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우리랑 살기 싫어요? 아니, 재산 그거 먼저 좀 달라는 건데
그렇게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말 다 했니? 너 지금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냐? 네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유세야? 어? 고생도 명의가 하고 날 모시는 것도 명의인데 꼴랑 너랑 같이 산다고 해서 유세 떠는 거냐? 참나, 어이가 없어서 네 어미가 좀 아프다고 아주 호구 같지? 아니, 맞잖아요. 어쨌든 돌아가실 때까지 나랑 사실 건데 미리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참나, 안 그럼 내가 엄마를 왜 모셔? 에이. 이 말을 하고 나가버렸죠. 얼마나 황당하고 눈물이 나던지 이제서야 알 것 같았어요. 제 아들들은 저를 돈 주는 엄마, 그 이상도 그야도 아닌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죠. 간간히 집에 들르는 둘째랑 셋째도 제 재산밖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을 때 큰 며느리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저에게 기분 전환도 시켜준다며 이리저리 저를 데리고 많이 구경시켜줬습니다. 젊어서 남편 잃고 평생 애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놀러 다니니 기분이 이상했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처음인 저는 며느리와 함께하는 것이 전부였죠. 진짜 딸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았어요. 모든 걸 결심했죠. 그리고 설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재산을 틀어지고 움켜쥐고 있자 큰아들은 절 모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둘째와 셋째와 함께 저에게 오더군요. 그날은 첫째 며느리를 제가 심부름을 보냈기에 집에 홀로 있던 날이었어요. 첫째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금세 어디로 가자고 하더군요. 갑자기 이상했죠. 한 번도 어디 가자고 했던 녀석들이 아니니까요. 갑자기 어딜 가자는 거야? 명절에 문 연 데도 없던데 명이 오면 같이 가자. 그리고 갑자기 어딜 가자는 거야? 갈 데가 있다니까요. 엄마는 몸만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른 밖으로 나오세요. 둘째, 셋째 기다리고 있어요. 큰 아들의 말에 혹시라도 나를 데리고 어디 구경을 시켜주려나 하고 짐을 챙겼죠.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촉은 정말 똥촉으로 틀렸었어요. 아들들을 따라 한참을 달려간 곳은 집에서 한참 벗어난 양로원이더라고요. 군영수도 집 비웠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생할 순 없잖아요. 이제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네요. 요즘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너무 원망 마세요. 아무래도 여기는 프로그램도 여러 개고 엄마 계시기 딱 좋은 환경일 거예요. 아셨죠? 뭐? 지금 나를 양로원에 갖다 버리는 거냐?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어? 이 어미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안 그래? 아비 없이 너희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끔 키웠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그러니까 진작 재산분할 잘 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이대로 재산 안 넘기시면 저희끼리 나눠 가져야 하는데 그럴 거면 제가 엄마를 홀로 모실 수는 없죠. 안 그래요? 어차피 둘째네 셋째네도 못 모신다고 엄마가 가셔야죠 뭐. 이해해 주세요. 첫째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더 황당하게 했죠. 본인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면 같이도 못 산다는 저 말이 얼마나 비수가 꽂히던지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전 그렇게 양로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큰며느리가 저를 데리러 왔죠. 큰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통곡을 하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같이 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모두가 모인 자리로 돌아오자 아들들은 흠칫 놀랐고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무섭게 따지더군요. 제 아들이 맞나 싶었죠. 아니, 어머니를 왜 모시고 와? 거기 보내드린 건데 너 이혼당하고 싶어? 착한 척 좀 하지 말라니까. 네가 상관할 게 아니야.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어떻게 어머니한테
내가 왜 설에 자리 비웠는지 모르겠지? 어머니, 본부대로 했습니다. 그래, 됐다. 고마워, 명희야. 너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 너만이 내 자식이구나. 내가 마음먹은 게 맞았어. 전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제 며느리가 도와주었고요. 그래서 설에는 이리저리 봉사단체와 후원단체를 만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자리를 비운 것이죠. 그리고 재산을 기부한 나머지 건물 하나를 며느리 이름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사코 되었고 이것마저도 기부하자고 했지만 평생 며느리에게 받기만 한 것 같아 마지막 선물 하나를 주고 싶었죠. 이 모든 것을 며느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을 며느리는 다 들어주었죠.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너네 셋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그것마저도 불만이었지? 너네 불만 안 생기게 다 헌원했다, 사회에. 그리고 이제 너네는 나 안 봐도 좋아. 아니, 이제 내가 너네 안 볼란다. 이미 내가 살 집도 다 마련해놨어. 나머지 강남 건물 하나는 명희한테 넘겼어. 나쁜 것들. 아비 없이 철저히 희생만 한 나한테 너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안 그래? 이제 엄마는 너네한테 미련 없어. 그리고 당신은 나랑 이혼해.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 입을 덮고 못 살아. 알겠어? 어머님은 내가 잘 모실게. 그러니 걱정 마. 뭐? 당신? 아니 왜 그래? 그리고 엄마 무슨 말이에요? 환원이라뇨? 그 많은 재산을 지금 저희 안 주고 다 환원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네 힘으로 살아. 엄마한테 바라지 말고 알겠니? 아니 이제 엄마라고도 부르지 말아라. 더 이상은 이제 너희한테는 엄마가 없는 거다. 제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자 아들들은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그럴 순 없다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쓰러졌더라고요. 전 그 말만을 남기고 제가 마련한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도 이혼을 했죠. 이혼을 말리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저런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전 지금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지만 이렇게 딸처럼 저를 아껴주는 며느리를 보니 그래도 완전히 인생 실패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둘째 아들 집마저도 제가 팔아넘겨 버렸기 때문에 아들들은 한순간에 거지가 되었죠. 마음은 편치 않지만 이제라도 본인들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용서가 되진 않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기쁨 한 번 준 적 없는 자식들에게 이젠 모든 기대 없이 인연을 끊으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지금은 약물 치료도 하고 재활 치료도 하며 많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으니 병이 절로 낫는 기분이더라고요. 오늘도 이 글을 쓰면서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에게 참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에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보람차더군요. 제가 언제까지 살 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숨 다하는 날까지 더 이상의 문제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많은 분들 앞에 저희 집안 얘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동서와 저와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서를 알고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시동생과 동서가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건 작년 가을쯤 되겠네요. 동서는 결혼 전에 시댁에도 자주 왕래하면서 좋은 며느리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며 시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워낙 잘 사는 집안이라 저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었죠. 동서는 젊은 나이임에도 부모님의 재력으로 건물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부부에게 건물 청소를 맡겨 주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일반 상가나 다가구 주택 정도의 청소를 해왔었는데 동서의 소유로 되어 있는 15층 빌딩 건물 청소는 생각보다 방식이 많이 달랐어요. 저희가 그동안 청소해왔던 방법이 아닌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보통은 남편이 견적을 내고 일주일에 2번에서 많게는 3번 정도 청소가 이루어지는데요. 동서의 건물 안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주에 계셔서 저희는 외부 유리창이나 청소가 힘든 곳 위주로 담당하게 돼서 일주일에 1번만 가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동서에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건물을 청소해주면서 받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고 그 안에는 부수적인 비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소모품 나가고 저희와 같이 일을 하는 직원분 몇 분에게 일당으로 들어가면 남는 건 없다고 봐야 했지만 가족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부부는 동서의 빌딩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저를 잠깐 사무실에서 따로 보자며 손짓을 하길래 한창 청소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지저분한 몸 상태로 동서를 마주하는 게 좀 그랬지만 무슨 일인지 몰라 일단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불렀냐고 물어보니 동서는 저희 청소 상태에 대해 지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더 신경 써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정말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 했는데요. 일주일에 1번씩 청소를 끝내시고 돌아가신 뒤 살펴보면 솔직히 너무 엉망이에요. 청소 전문 업체라 그래도 믿고 맡겼는데 너무 형편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매일 아침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커피 한잔 하면서 창밖을 쳐다보는 건데 창이 너무 얼룩져 있잖아요. 외벽은 제가 닦을 수도 없는 건데 최대한 신경 써서 해주셔야죠. 동서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청소를 일주일에 1번씩 오잖아. 그런데 그 사이에 눈이나 비가 오면 유리창이 먼지랑 착색이 돼서 얼룩이 생길 수가 있어. 매일같이 관리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감수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유리창 상태를 보면 아직 괜찮은 편이야. 다른 건물 같은 경우 몇 달에 1번씩 관리해주거나 건물주의 요청이 있을 때만 외벽 유리창을 닦아주고 있거든. 동서처럼 일주일에 1번씩 닦아주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층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15층이나 되는 빌딩인데 남편 포함 남자 직원 2명에 나는 실내에서 부수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있잖아. 솔직히 100만 원으론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동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관리해주고 있는 건데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단 오늘은 밖에 살짝 비도 오고 바람도 꽤 많이 부는 편이라 외벽 창문 청소는 힘들 것 같다고 했거든? 다음 주에나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꼴랑 100만 원 주면서 제가 너무 바라는 게 많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자꾸 요구하냐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죠?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만큼 우리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준다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한 번도 동서한테 불만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말투가 그렇잖아요. 100만 원으로 남는 게 없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 같으니 돈을 더 올려주던지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밖에 비가 오던 바람이 불던 타당하게 돈을 지불했으면 일하는 날에는 무조건 관리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창밖에 얼룩진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닦아봤자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원칙상 날이 좋지 않으면 절대 외벽 청소는 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제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켜줘야 할 게 있는데요. 앞으로 엘리베이터에는 탑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두 명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저희 건물에 방문해주신 많은 분들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데 솔직히 형님, 지금 몸 상태가 너무 더럽잖아요. 여기 상주에 계시는 아주버님께서 화장실 청소하시고 엘리베이터 내부도 닦아주시는데 힘들게 청소해 놓은 거 형님이 전부 다 더럽히신다면서요? 앞으론 계단으로 이용해 주세요. 내가 타면 엘리베이터가 더러워진다고? 청소를 하다 보면 몸에 먼지가 좀 묻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야? 트집이라뇨? 저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라고요. 돈을 적던 많던 일단 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시키는 건 당연히 해야죠. 여기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토 하나 안 달고 굽신거리는데 형님이 제 말에 불만을 가지시니 상당히 불편하네요. 지금 당장 제가 요구하는 것들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 나가주세요. 동서의 무리한 요구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창밖을 닦으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억지만 부리는 동서와 더 이상 대화를 해봤자 오히려 상황만 악화가 될 게 뻔해 보여 일단 남편에게 돌아갔어요. 천장 청소와 내부 창을 닦고 있는 남편을 불러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얘기하자 저와 똑같이 얼굴이 굳어져서 남편은 동서를 만나러 가겠다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안 되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게 되었죠. 동서는 저와 얘기할 때와 다르게 남편이 얘기하자 동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는 되지 않았죠. 그렇게 동서의 빌딩 청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동생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받은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더니 시동생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밖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외벽 창문을 닦으라는 게 말이 되냐고? 작은 건물도 아니고 15층 빌딩이라 시간도 하루가 걸리는 일에다가 상당히 위험한 작업인데 지금 나보고 무리하게라도 일을 하라는 거냐? 맨날 밥 먹고 그 일만 하는데 그 정도 부탁 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돼? 형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 분위기 이상해졌잖아. 그럼 너는 형이 재수 씨의 요구대로 창문 청소를 하다가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야? 너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었냐? 사람보다 일이 우선이야? 지금 어디서 형한테 대들고 있어?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른 사람 구하라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15층 건물 청소하는데 100만 원 주는 곳이 어디 있어? 가족이니까 그냥 관리해 주는 건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전화한다면 그땐 형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알아라. 시동생은 자기 형이 다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작업인데도 자기 마누라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던 남편은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입장이라고 해서 남을 함부로 대하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였고 저희는 그런 동서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바로 잡으려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주말에 가족 모두를 불러 모으시더니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모가 저와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고 그 말을 듣던 남편은 동서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네요. 재수 씨, 지금 뭐 하는 거죠? 저희랑 싸우자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가족들끼리 이간질 시키면 좋아요? 제가 저번에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요? 차라리 그냥 다른 사람 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론 나도 더 이상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재수 씨는 최대한 빨리 다른 업체 알아보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외벽 창문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구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재수 씨가 원하는 조건 아무도 들어줄 사람 없을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15층 빌딩에서 매달려서 일을 하는데 꼴랑 100만 원으로 그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것 같아요? 막내 며느리가 서운해서 그랬대잖아. 꼭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돼? 가족끼리 돈 받으면서 일을 도와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해주면 되는 거지. 너는 오랜 기간 청소일을 해왔기 때문에 막내 며느리가 부탁하는 건 솔직히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너무 팍팍하게 굴지 말고 해달라는 거 있으면 좀 해줘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일하다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재수씨 건물 청소해주는 게 좋아서 일하는 줄 알아요? 적자를 보면서도 가족이니까 그냥 해주는 것 뿐이라고요. 그냥 배가 부른 걸로밖에 안 보이네요. 그래도 계약한 게 있으니까 이번 달까지만 청소해주는 걸로 할게요. 말도 안 통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재수씨 한마디에 왜 이리 다들 절절 매는 거죠? 저도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창이 너무 더러우니까 제대로 청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돈이야 올려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적던 많던 타당하게 요구한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신 건 아주버님이 먼저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속상했던 마음 털어놨는데 저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살라는 거네요. 그냥 해주는 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말투로 저를 대하셨잖아요. 동서,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설명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직업상 힘들다는 거야. 날 좋을 때 시간 맞춰서 관리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저분한 것들이 있다고 비가 오는 안 좋은 날씨에 외벽에 매달려서 창문을 닦을 필요는 없다는 걸 말해줬잖아. 그럼 우리의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지. 무조건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차라리 남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고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남편을 따라 같이 일어난 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먼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동서의 행동에 분이 안 풀렸는지 집에 들어와선 술부터 찾았네요. 보통 다음날 일을 해야 돼서 웬만하면 술을 입에 대지 않는데 남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저도 한숨만 나왔죠. 청소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무시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동서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저희 부부에게 상당히 잘해줬었는데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술을 마시던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누웠고 저는 밀린 일과 아이들을 재운 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들어와 함께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고, 그날 이후 지속적인 마찰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죠. 안 좋은 감정은 점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터지게 된 건 동서의 건물을 청소해주는 마지막 날에 벌어졌어요. 남편은 외벽 창문을 거의 다 닫고 내려오고 있었고, 저 또한 1층부터 15층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청소를 대충 끝낸 뒤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끝내고 나오신 아주버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여쭤보자 아주머님이 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내려가려 하냐며 편하게 내려가라고 저를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몸에 먼지도 많고 지저분해서 건물주가 싫어한다고 얘기하자 어디가 지저분하냐면서 아주머님도 동서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없었고 잠깐 타는 거라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았는데 1층에 도착하고 아주머님과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제 앞에 동서가 딱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동서의 얼굴 표정은 굳어지더니 저를 노려보면서 왜 엘리베이터에 탔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흥분한 동서를 진정시키면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나가는 순간 다달이 100만 원씩 꽂아주는데 고작 15층 청소하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며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네요. 너무 놀란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동서를 바라봤어요. 걸어 올라갔으면 걸어 내려오면서 청소가 안 된 곳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아주 대충 하려고 드네? 그렇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고작 엘리베이터 한번 탔다는 이유로 내 뺨을 때려? 동서,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돈 좀 있는 집안이라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 전부 하찮게 봐도 되는 거야? 정말 살다 이런 대우를 받은 것도 처음이지만 나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 동서가 방금 나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거고 땅을 치게 될 거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게. 아주머니, 그거 화장실에 버리실 거예요? 저 주세요. 제가 버려드릴게요. 더러운 하수구가 여기에 있는데 힘들게 화장실까지 가서 청소물을 버릴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한가득 담겨있던 청소물을 바가지로 퍼서 동서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버렸고 화장실을 청소했던 더러워진 대걸레를 동서의 입에 쑤셔 넣어 버렸네요. 온몸이 청소물로 더럽혀진 동서는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고 많은 사람들이 동서와 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일을 끝낸 남편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와 동서가 서로 머리채를 잡으며 뒹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고 저희 둘 사이를 힘겹게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동서를 바라본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길래 제가 상황을 설명하니 남편은 저보다 더 분노하게 되었고 동서에게 청소물을 전부 다 부어 버렸네요. 온몸이 더러워진 동서는 주저앉아 자기 몸을 보며 비명을 지르더니 저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상대도 하지 말라면서 저를 부축해 차에 태운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와 남편의 핸드폰은 불이 날 정도로 엄청난 전화가 쉬지 않고 계속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한참 뒤 시모의 전화를 받자 수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달려오라는 말을 하셨지만 남편은 가지 않겠다는 한마디를 한 뒤에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렸네요. 저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집에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절대 열어주지 않았고 한참 동안 집 앞에서 난리치던 시댁 가족들은 결국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서로 연락 안 하고 살고 싶어 했어요. 저희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다른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한동안 조용했어요. 분명 시댁 식구들이 계속 찾아오던지 동서가 난리를 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생각했던 거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자 남편에게 제가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자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때되면 다시 한번은 부딪히게 되어 있다고 이사 날짜가 잡혔다고 저에게 알려주었네요. 저는 남편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실은 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정신없이 짐 정리를 끝낸 뒤 한숨 돌리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으로 시동생한테 다시 전화 오자 남편이 받더라고요. 나는 너한테 할 말이 없는데 너는 나한테 할 말이 많은가 봐. 정작 피를 나눈 가족은 나 몰라라 하는 너랑은 인연 끊을 거니까 2번 다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형,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당장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돼? 많이 급해서 그래. 세실이네 가족이 부도가 났대.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 꽤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 버티면 언젠간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무리하게 끌고 왔었는데 결국 빚만 엄청나게 떠안게 생겼나 봐. 지금 한 푼이라도 아쉬운 시점이라 형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아.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세실이네 가족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둔 상태야. 세실이도 과거에 잘못된 일은 전부 잊어버릴 테니 도와줬으면 하더라고. 형도 알겠지만 세실이네 아버님께서 지금 건물을 전부 다 매각하셨어. 불어난 빚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셨던 것 같아. 마지막으로 세실이가 가지고 있던 빌딩도 아버님께서 처분하신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너무 앞이 캄캄하다고. 그래서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거냐?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었는데 재수씨네 집안이 부도가 나서 집안에 비상사태가 된 거였구만. 뭐 어쩌겠어. 운영을 잘못한 탓이니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나는 도와줄 생각 전혀 없고 앞으로는 너 앞에 나타날 일도 없을 거다. 재수씨의 빌딩까지 처분할 정도면 빚도 어마어마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론 숨도 돌리지 못할걸. 어찌됐든 나는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시부모님께 다시 연달아 전화가 왔고 남편이 받지 않자 제 전화로 계속 연락을 취하셨어요. 그동안 갑자기 연락을 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으셨던 이유는 동서의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랬던 거였네요. 동서는 끝까지 전화가 온 적은 없었지만 시동생이 남편에게 도와달라며 소식을 전하는 걸로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수는 있었습니다. 동서가 애초부터 저희 부부에게 잘했다면 이런 관계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모든 건 전부 동서 탓인 거였죠. 저희는 남편과 함께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일거리를 점점 더 늘렸고 오랜 기간 남편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래소 사장님한테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은 매물들이 꽤 많이 나왔다면서 남편 보고 한번 방문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저희는 일을 마친 뒤 거래소에 발을 들였는데 누군가 거래소 사장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뒷모습과 말투가 익숙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여자는 다름 아닌 동서였네요. 사장님은 저희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손님이 오셨으니 잠시 기다리라며 커피를 건네주셨습니다. 동서는 저희 부부를 보곤 얼굴을 급하게 돌렸고 거래소 사장님은 빌딩을 매입할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동서에게 명함을 건네주셨네요. 동서와 저희는 얼굴을 마주했지만 서로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매물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거래 금액은 2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새롭게 건물 청소 요청한 이력들입니다. 이제 사장님께서도 건물주가 되시는 거네요. 저 스타트인 만큼 앞으로 잘 불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도 더 크게 확장하신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죠. 매번 저희 쪽에 연결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따가 저녁 식사 같이 하실까요? 20억 건물을 살 돈 있었으면서 우리 집안 상황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매몰차게 그렇게 나와야 했어요? 20억짜리 건물 가지고 건물주라니 웃기지도 않네. 동서한테는 푼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힘들게 벌어모은 돈으로 이뤄낸 결과물이거든. 남의 인생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동서 집안은 부도 났다며? 20억도 없는 거 아니야? 돈 많다고 자랑하며 남을 하찮게 대하더니 꼴 좋네.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언젠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제 동서는 건물주도 아니네. 앞으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겪어봐. 금수저였던 동서가 사회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느껴봐야 돈의 소중함을 느끼지. 정 갈 데 없으면 우리 밑으로 들어와서 일해도 돼. 돈 벌겠다는데 청소일 정도는 하게 해줄 수 있어. 내가 정신 나갔다고 형님 밑에서 더러운 청소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일할 생각 없다고요.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더는 마주치기 싫네요. 동서는 저희가 건물주가 됐다는 거에 배가 아픈지 말 한마디 안 붙이다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런 동서가 참 안타깝게 느껴졌고 집안이 부도가 났다 해도 그 성격 절대 버리지 못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저희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있지만 문제는 시부모님께서도 동서네 가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많은 돈을 지원해 줬다가 결국 같이 주저앉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저희 부부한테 20억의 재산이 있다는 걸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는지 도와달라는 연락이 쉬지 않고 오고 있네요. 남편은 힘들게 이끌어온 우리 가족까지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네요. 확실하게 인연을 끊어내 버린 만큼 2번 다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물 쥐고 돈이 많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더 크게 되돌려 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6살 여자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지만 그만큼 저에게 있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고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털어놓고 싶어 그동안 속으로만 숨겨왔었던 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며 남편 측은 대대로 법관 집안입니다. 양가 집안 재산 차이는 비슷한 편이고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시모의 특이한 성향이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몇 마디의 말들이 있었어요. 의사직보다 법에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자신보다 항상 미친 것 같은 느낌으로 대화할 때나 함께 어딜 가게 되면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었네요. 하지만 직업 부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며 이해해 주려고 저 딴에도 서운한 감정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받아줬어요. 괜히 이런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히면 당연히 이제 막 시작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것 같아 불편한 감정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시모가 저희 집안까지 들먹이는 말들 때문에 시댁 식구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숟가락을 식탁으로 내리꽂았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한순간에 정적이 흐르면서 모두가 저를 향해 당황한 눈빛을 보내왔어요. 참을 만큼 참았었고 가족을 비하하는 시모의 언행은 잘못됐다 생각돼 분노한 눈빛으로 시모를 바라보자 되려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길래 한 소리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의사 집안과 결혼시키지 말고 법률 집안과 결혼시키지 그러셨어요. 저도 지금 참다 도저히 듣고 있을 수 없어서 화가 치밀어 오려 그래요. 의사 집안이나 법률 집안이나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제 앞에서 저희 부모님을 비하하세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나 하시는 말이세요? 부모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셨는데요. 어머님은 병원도 안 가시나 봐요?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소꿉장난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말을 제 앞에서 하시는 거죠?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출근해서 법정에 올라가 뭐 하시는데요? 목수도 아니고 망치만 두드리고 내려오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기분 좋으세요? 뭐든지 적당이라는 선이 있는 거예요. 고분고분하게 말 들어주니까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서 웃고 계신 것도 정말 이해되지 않네요. 뭐? 망치만 두드린다고? 얘가 보자 아니가? 너 지금 시애비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런 말 하는 거니? 감히 네가 우리 집안을 무시해? 너는 법적으로 도움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밥만 조용히 먹으면 될 것이지. 귀까지 열어서 가족들끼리 밥 먹는데 끼어들어? 내가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서운하다고 밥상머리에 숟가락을 내리꽂아? 너 몇 년 뒤면 시애미 잡아먹으려 들겠다. 밥 안 먹을 거면 당장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를 되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시부모님과 식구들의 행동에 더 어이가 없었고 한 공간에서 지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따라오는 남편이 제 팔을 붙잡자 뿌리치면서 분가하자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그런 상황이 난처한지 우물쭈물하기 시작하는데 대답 못하고 있는 남편도 한심해서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 돌보는데 아침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소꿉장난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어 근무 중에도 몇 번이나 혀를 차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이나 문자 오고 전화 와도 분가하지 않을 생각이면 대화조차 하기 싫어 받지도 않았어요. 시부모님 집안은 남편이 막내이며 위로 2분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 또한 자연스럽게 시댁에 합류하게 되었지만 저 말고 다른 분들 전부 법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대화를 하던 저만 따돌림 받게 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들으라는 것 마냥 웃으면서 의사인 사람들을 욕하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법에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들을 존경했고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좋은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직접 들어와 함께 살다 보니 자기가 가진 직업이 신인 것 마냥 자만한 얼굴로 어깨는 으쓱해져서 남들보다 위인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에 참 한심스러웠어요. 그래봤자 나랏밥 먹는 사람들이면서 시민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거기에 더해 시모는 그냥 볼품없는 주부예요. 그렇다고 젊었을 때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아버지 하나 잘 만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 초부터 한바탕 한 뒤로 시모를 무시하게 되었고 웬만해서는 말도 섞지 않았네요. 제가 단단하게 화가 난 걸 모두가 눈치채고 집안의 분위기를 무겁게 이끌어가자 시모가 저에게 천천히 와서 말을 붙이기 시작하길래 제 마음을 풀어주려 하나보다 생각하던 찰나 갑자기 제 머리를 잡아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무방비 상태로 시모에게 당하게 되었고 이렇게는 도저히 함께 지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머릿속을 스치면서 시모의 팔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자기 팔을 뿌리쳤다며 제 몸을 세차게 밀치더니 꿋꿋하게 버티고 서서 시모를 째려보자 온 힘을 다해 저를 밀치면서 제 몸이 붕 뜨게 되었고 떨어짐과 동시에 바닥에 있던 소파 테이블 위로 떨어지게 되었네요. 골반 쪽을 부딪혀서 어찌나 아프던지 너무 괴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숨이 턱턱 막혔고 한참 동안 웅크리며 고통스러워했어요. 그제서야 분이 풀렸는지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너무 황당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꼭 주말만 되면 시모의 행동이 더 심해지길래 왜 그런가 싶어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순간 주방에서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웃으면서 너덜거린 제 모습을 과일을 먹으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들과 함께 외출하고 들어온 남편이 방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화들짝 놀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시모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어제 얘기하지 않았어요? 결혼 허락한 건 며느리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좀 봐달라고 어제 따로 충분히 대화했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를 이런 꼴로 만들어버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죠. 지금 이렇게 한 행동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거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법적으로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저희 집안이 법관 집안이면 뭐예요? 어머니가 저희 가족 이미지를 죄다 깎아먹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분가하겠습니다. 분가? 내가 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네가 하는 행동 전부 뒤에서 제가 다 조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구나. 자기 신랑 떠받들지는 못할 망정 분가하겠다는 말이나 하고 되려 자기가 더 잘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네가 어제 자기 아내라고 두둔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그렇게 여자한테 휘둘려 살면 앞으로 큰일을 어떻게 하겠니? 머리채 잡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마음 같아선 그것보다 더 심한 행동도 할 수 있었다고. 너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쥐 죽은 듯이 얌전히 지내거라. 네가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우리 집안이 법을 다루는데 네가 소송을 걸던 뭐라던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안 당하면 다행인 거야.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대들거나 우리 아들한테 명령하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되려 더 큰 소리로 난리를 친 시모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방에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어렸을 때부터 눈치만 보며 자라온 남편도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같이 나가자며 숨 막혀서 못 살겠다고 같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이 큰형님 내외와 둘째 형님 내외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밖으로 나가려는 저희를 막아섰고, 저희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며 윽박지르기 시작하셨어요. 본인들은 분가하고 싶지 않아서 시댁에 발붙이고 사는 것 같냐며 저희가 결정 내린 부분에 있어 행동하지 못하게 손에 들고 있던 캐리어를 뺏어버렸어요. 분가에도 순서가 있다며 남편에게 막내 며느리를 데려와도 이런 개념 없는 여자를 데려왔냐며 아주버님들이 남편을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길을 펴고 살지 못했던 남편이 아주버님들의 언성 높은 목소리에 고개를 숙였고, 이런 문제에 있어 남편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무작정 남편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러자 큰 아주버님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부모님이 다니고 있는 병원 문 닫을 생각하라며 법으로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분명 하나는 걸릴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건 분명 저희 집안을 무너뜨리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렸고, 결국 남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맞춰 나가려는 모습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렇게 무언의 족쇄를 채운 시댁 집안의 사람들이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고, 시모와 형님들은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로 다가왔는지 몸이 붓고 어딘가 모르게 몸 상태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저를 밀치면서 다치게 된 골반이 지속적으로 통증이 올라와 손으로 만져보니 딱딱한 뭉침이 있었고, 그때 다치면서 멍울이 생긴 것 같아 치료를 받으려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려 했는데, 빠듯한 일정 때문에 저도 환자를 돌봐야 해서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금방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골반에 잡혔던 멍울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게 되었고, 걸을 때마다 심각한 통증으로 인해 결국 모든 스케줄을 뒤로 미룬 뒤 몇 달 만에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밀 진단 결과 생각지도 못한 병명을 듣고 말았어요. 저에게조차 생소했던 육종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너무 늦게 얘기했다며 서둘러 치료를 받길 권했습니다. 살 수 있냐고 물어보니 장담할 수 없다며 워낙 희귀암인데다가 다른 부위에도 전이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곤란해하고 있었어요. 진료실에서 나와 핸드폰을 쥐고 남편에게는 어떤 식으로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몰라 한참 동안 남편의 전화번호를 누를지 말지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찾아온 불행 때문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시댁 집안이 좋지 않은데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되면 더욱더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게 뻔해서 남편에게조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말에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부모님은 두 분 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더욱더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후회 없이 퇴임을 하고 싶어 하셔서 그런지 거의 모든 시간을 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희귀암에 걸렸다는 말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다른 환자들은 열정을 다해 돌보고 있는데 정작 자기 딸의 몸 상태는 살피지 않아 이런 병이 생겼다는 말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 신호가 가고 있는 전화를 끊었고,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오래간만에 외식이나 하자며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남편과 단둘이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일을 크게 만들어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약속 장소에서 남편을 기다렸고 잠시 뒤 도착한 남편과 즐거운 식사를 한 뒤 잠시 여유를 되찾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외식하자고 말한 이유는 내가 요즘 몸을 좀 무리했는지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문제가 좀 생겼어. 최근에 골반 쪽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잖아. 그래서 담당 의사한테 진찰을 받았는데 육종암이라는 병에 걸렸대. 최대한 서둘러서 입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당신한테 일단 먼저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시부모님께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런 문제로 또 꼬투리 잡을 게 뻔하니까 차라리 조용하게 입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뭐? 당신이 암이라고? 육종암은 도대체 어떤 암이길래 병원에서 서둘러 입원하라는 거야? 입원하면 좋아진대? 그럼 지금 당장 입원을 하든지 해야지.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일어나.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암이라는 말을 꺼낸과 동시에 이성을 잃었고 무작정 서둘러서 병원에 가길 원했습니다. 다른 건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걸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입원부터 하라고 얘기하길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입원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길 것 같아 주저하고 말았어요. 분명 입원하는 순간 시모가 이혼하라며 난리칠 게 뻔하다고 남편에게 말하자 제 팔을 붙잡고 병원으로 끌고 가려던 남편이 순간 멈췄고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는 것 같아 고맙게 느껴졌어요. 침착하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며 시댁에 있는 짐부터 조금씩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시모가 알게 될 테지만 최대한 늦추고 싶었어요. 서둘러 알려봤자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병실을 하나 잡아 시댁에 있던 짐을 하나하나 옮기기 시작했고 입원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눈치 빠른 시모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고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저는 시모의 악행에 호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던 시모는 남편과 저와의 대화를 몰래 엿들으며 예상했던 대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네요. 내일 입원하면 될 것 같아. 모든 준비도 끝났고 어머님한테는 입원하고 전화로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날 것 같아서. 가뜩이나 신경 날카로우신데 이런 문제를 당신이 얘기한 것도 불만 가지실 수도 있으셔. 나도 내일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혼자서 잘 처리할 수 있지. 내일 회사에다가 말해놓을게. 그래도 내가 계속 옆에 있어줘야지. 당신 남편인데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치료에만 신경 써. 그래야 좋아질 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뭐라고 그랬니? 요즘 무슨 말을 해도 조용하고 걷는 것도 이상해서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었는데 2번? 나한테 다음날 전화한다고? 너 지금 몸 상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나한테 바른 대로 말을 하지 그래? 그렇지 않으면 내일 병원조차 입원하지 못하게 할 테니까. 무슨 병이길래 입원한다는 거야? 내 아들이 회사까지 빠지면서 너 옆에 있을 거라는 건 꽤 심각한 병 같은데 설마 너 암이라도 걸린 거니? 왜 말이 없어? 너 진짜 암인 거야?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더니 어떤 상황인지 천천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결국 모든 걸 설명하기 시작했고 제가 육종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렸다는 말에 시모의 눈동자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있더니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걱정을 해주는 말이 아닌 당장 이혼부터 하라는 말이었어요.
희귀암이면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을 텐데 자기 아들 지갑에서 돈 나가는 꼴은 볼 수 없다며 당장 이혼하라며 거기에 더해 사기 결혼인 거 아니냐고 소송을 걸겠다는 황당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들 인생 망쳐놓았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극도로 흥분된 시모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심한 모습에 당황을 했고 남편은 시모를 진정시키려 진땀 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 와중에 아버님과 아주버님, 형님까지 같이 들어오셨고 시모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병에 걸린 제가 죄인이 되고 마는 전개로 흘러가면서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제가 병에 걸려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닌 자기 아들 인생이 불쌍하다며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저와 남편을 빼고 모두를 거실로 부르더니 들리지 않을 정도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시모에게 정신 나갔냐고 소리를 치더니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고개를 끄덕이곤 잠시 뒤 저희 방으로 다시 들어왔고 아주버님은 남편과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곤 형님들과 시모는 저를 앞에 앉히더니 같이 갈 곳이 있으니 따라오라며 저를 데리고 차에 태웠어요. 무슨 일이길래 차에까지 태우는지 알고 싶어 왜 그런 건지 물어보자 형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신중히 대화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조용한 곳으로 얘기 좀 하자는 거니 긴장하지 말라고 웃는 얼굴로 저를 안심시켜주고 있었어요. 시모는 밖에 창문만 쳐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고 큰형님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곳으로 차를 몰고 있었어요. 작은 형님은 제가 다른 의심을 하지 않게 지금 걸린 병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한참을 달렸습니다. 저한테 할 말도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말들과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질문들에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참을 달려 어느 외딴 곳으로 들어가더니 가로등 불빛조차 없는 곳에 다다랐어요. 차에서 나오는 라이트 불빛에 의지한 채 울퉁불퉁거리는 좁은 길을 따라 몇 번이나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곤 뭔가 문제가 있는 듯 싶었습니다. 극도의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어디 가는 건지 물어봐도 그때부터 저에게는 아무 말도 답해주지 않았어요. 침묵과 긴장만이 흐르고 있는 차 안의 공기는 너무 차가웠고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차는 도착했는지 멈춰섰어요. 밖을 바라보니 멀리에서 불빛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차 문이 열리며 내리라는 말과 함께 제 팔을 잡고 끌어내린 뒤 멀리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라며 밀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도착을 하자 그곳에는 늙은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충격적인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게 되었네요. 요즘 누가 병원 가서 치료하냐? 요즘 암 치료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알아? 산속에 들어가서 요양하며 풀 뜯어 먹어.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몸 상태가 좋아진 사람들 TV에서 많이 봤지? 너도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고 여기에서 요양이나 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을 시키는 건 우리 집안 먹칠하는 거니? 그럴 순 없고 그냥 여기에서 요양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구나. 몸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건 네 운명이니 받아들여야지. 너한테 얼마 되지 않는 생명보험 들어있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거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위자료다 생각하고 감사히 받으마. 앞으로 여기에서 저 사람이랑 함께 잘 지내봐라. 이래봬도 좋은 사람이야. 내가 많은 신세를 졌거든. 지금은 비록 이런 곳에서 살지만 이것 또한 어쩌겠어. 어차피 자기 운명인 것을. 여기가 상당히 깊은 곳이라 지금 허튼 수작 같은 거 부리지 마. 너 몸 상태로 산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는 몸도 아니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는
너도 잘 알지? 저 사람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조심하고 나중에 다시 올 테니 살아보도록 노력해봐. 그래야 우리 아들이랑 만날 수 있지 않겠어? 참고로 여기는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그러니 큰 기대하지 말고 여기서 살아갈 방법을 찾도록 해. 시모의 충격적인 말에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걸 바라보고 있던 산장 주인은 정말 정신이 별로 좋지 않은 건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이래서 남편과 저를 떼어놓으려 했다는 걸 알게 되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고 난리를 쳤지만 세 사람의 힘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몸싸움이 일어났지만 몸이 좋지 않은 저는 결국 주저앉게 되면서 시모와 형님들이 떠나가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멀리 사라져버리는 차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싫게 느껴졌네요. 그런데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산장 주인의 노인이 제 옆에 같이 앉더니 어깨를 두드려주기 시작했어요. 위로를 해주려는 것 같은 표정을 하며 바라보시는데 이분 또한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일으키며 산장 안으로 들어가게 부축해 주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 주었습니다. 집안을 살펴보니 혼자 살 수 있을 정도의 넓지 않은 공간과 한쪽편에 널려있는 시래기와 집안의 물품들을 보니 한 곳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걸 알 수 있었고 무슨 사연으로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을 못하시는 건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시던 노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붙이자 저를 보며 마주 앉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더니 갑자기 고개를 떨구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본 노인이 입을 열며 꺼낸 한마디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름이 돋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네요. 네가 그 집 막내 며느리인 거니? 그럼 성진이랑 결혼했겠구나.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지? 이런 모습을 보여 미안하구나.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의 얼굴은 봐서 더 이상 여한은 없을 것 같네. 어쩌다 몸이 그렇게 됐어. 여기서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 사람 엄청 독한 사람이다. 내가 여기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잘 알겠지? 잠시만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라뇨. 분명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정신 나간 것처럼 행동하는 것 뿐이지. 지금 내 몸 상태는 아주 건강하단다. 산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고 있지. 너와 결혼한 성진이가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그 집안의 가장인 너희 시아버지 되는 사람의 본처란다. 믿을 수 없는 말들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 본 노인이 정말 정신이 온전한 건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나갈수록 점점 더 확신이 들었고 저희 남편의 진짜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충격적이게도 시모는 본처를 내쫓고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와 안방을 차지했고 시부를 이용해 산속 깊은 곳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남편의 진짜 어머니와 기나긴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왜 여기에서 살게 된 건지 전부 듣게 되었네요. 아들 하나 낳아 평범한 가정생활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먹고 살기 힘들다며 들어온 한 여자를 가정부로 들이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편의 친어머니는 시모를 받아주게 되었고 그렇게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가정이 부러웠던 시모가 셈이 났는지 온전했던 가정을 깨트리기 시작했고 거짓으로 위장한 증거물들을 남편의 친어머니 물품에 숨겨놓아 친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부가 친어머니를 의심하고 내치려 하면서 점점 붕괴되기 시작할 때
가짜 시모가 아버님 옆자리를 꿰찼고 어렸던 남편의 앞날은 보장해 주겠다며 이 세상에 없는 듯 살아가라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며 자식들이 성인이 된 이후부터 결혼을 하고 그놈들의 며느리가 때되면 음식 같은 건 갖다 준다는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내려가고도 싶었고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경호원까지 붙여 감시하고 그동안 가짜 시모에게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자기 아들이 너무 걱정돼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참고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30년이라는 충격적인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가끔 한 번씩 가짜 시모가 올라올 때마다 말하는 건 남편의 어머님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무사히 지낼 수 있는 거라며 앞으로도 자기 아들의 앞날이 보장될 수 있게 하고 싶으면 조용히 지내라고 지속적인 세뇌를 시킨 것 같았어요. 시모는 남편의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저를 이곳에 보내놓고 시간이 지나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면 생명보험금을 타먹으려고 계획을 꾸민 거였습니다. 당연히 떠난 자는 말이 없으니 요양으로 인해 치료를 하려 했으나 결과가 좋지 못해 떠나게 된 거라고 말을 만들어 나가면 저 또한 시모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시모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왜 그동안 기가 죽어서 살게 되었는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 집안에 살면서 그래도 변호사가 됐다는 게 정말 대단할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줘야 할 것 같아 남편의 친어머니와 하룻밤을 보낸 뒤 좋지 않은 몸으로 날이 밝자마자 산장에서 나와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산 밑으로 내려가려 하자 제 팔을 잡고 남편에게 가지 못하게 붙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빛에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있었고 실패한다면 자기 아들의 앞날은 전부 망가질 거라며 두려운 표정으로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는 가짜 시모에게 완전 복종이 된 상태였어요. 세뇌를 당하면 나오는 행동으로 강자인 사람에게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아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한참을 설득 끝에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한 뒤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내려가야 할지 몰라 둘이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최대한 서둘러 남편을 만나 모든 걸 알려야 했으니까요. 핸드폰도 전부 빼앗긴 상태라 무작정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야만 했어요. 그렇게 산장에서 한참을 내려오던 도중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 걸음을 멈췄고 주위를 살펴보니 어디에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골반에 튀어나온 혹 때문에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동반되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 쪽으로 구조 요청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산속으로 놀러온 사람들에게 구조가 되었고 급하게 전화를 빌려 남편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린 뒤 제가 있었던 위치에도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응급실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남편의 친어머니 또한 제가 있는 곳으로 옮겨지면서 허겁지겁 달려온 남편과 친어머니가 30년 만에 재회를 할 수 있었네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서로 껴안고 맞잡은 두 손을 보니 저 또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기 엄마는 어렸을 적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가짜 시모에게 듣게 되었었지만 너무 어렸던 남편은 시모를 엄마로 받아들이면서 여태껏 살아오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배다른 자식이라서 그런지 모든 부면에 있어 아주버님들과 확실히 차별을 많이 하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남편이 이런 사실을 말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친엄마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너무 놀랐던 거였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남편은 어렸을 때와 다르게 지금은 법을 다루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 엄마를 내친 시모를 용서할 수 없었는지 고소하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더해 저까지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시모를 법적으로 처벌하려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자기 아들을 내세워 방어를 하려 또 다른 거짓 증거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결국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시모의 악행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법을 이용해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 했지만 법은 정의를 위한 것이지 범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었어요.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행동을 같이 주동한 형님들에게도 처벌이 가해졌고 자기 본처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아버님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계획했던 범죄는 끝나게 되면서 아버님은 이혼을 선택했고 모두를 내치게 되었네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버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합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남편과 함께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고요. 지금 제 몸 상태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빠지고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아직도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분명 믿고 있어요. 남편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저를 위해 쓰고 있어요. 제가 하루빨리 좋아지길 매일 옆에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마음에 항상 고마울 뿐이네요.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지만 남편이 진짜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시모는 현재 자신의 저지른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자신이 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다시 나와서도 또 다른 계획을 하게 될까봐 걱정일 뿐입니다. 그 전에 하루빨리 몸 상태가 좋아지길 바랄 뿐이에요. 저희 가족에게 이제 불행이 아닌 행복만 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